오케이. 됐어. 아우 이것도 왜 이래. 됐다. 아유 반가워요. 자 오늘 어디냐면 용액에서 저기 54페이지 용액의 총괄성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성 용액의 총괄성. 네 번째 용액의 총괄성. 자, 우리말로는 총괄성이라고 하고 원래 그 영어 표현으로는 colligative propert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얘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갖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 얘는 그 용매, 용질 자체 의 화학적 성격과 무관해요.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입니다. 힘이 나. 이거 잘 나오죠? 그래. 자, 우선 용액의 성격이니까 듣는 사람 있지. 누구냐? 오이씨, 뭐 듣는 거 안 들어? 알아서 해라. 자, 보자. 그래서 용액의 성격이기 때문에 용액은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지를 보면 용매하고 용질이 섞여 있는 게 용액이죠. 그건 알죠? 네. 그러면 생각해봐. 용매도 여기 일부 들어있고 용질도 여기 일부 들어있으니까 용액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용질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용액의 성격에도 보통 영향을 주겠죠.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성격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가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의 성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걸로만 결정되냐면 바로 이렇게 결정돼요. 바로 몰 분율만으로 결정되는 성격이에요. 자, 몰 분율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섞여 있는 비율 혹은 뭐 존재 확률, 요게 몰 분율이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용액이 결정될 때 용매하고 용질이 섞여 있는 몰수의 비가 있을 건데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의 성격이 어떠냐, 아빠의 성격이 어떠냐가 우리 집안의 성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성격이 뭐냐, 아빠의 성격이 뭐냐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우리 가정의 성격이 있어요. 바로 뭐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 뭐 이런 거요. 한 집안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가 있잖아요. 최대 몇 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 한 명. 무슨 말이겠죠? 그거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없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개수나 존재비 혹은 확률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성격을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알겠죠? 네. 그래. 좋아. 자,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이 이러한데 재밌는 건 이제 얘가 이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딱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이 있어. 자, 우선 첫 번째 용질은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1번 저거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비휘발성. 보이시죠? 자, 비휘발성이고요. 비휘발성이고. 아이고. 목에 깎아요. 자,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증발한다는 얘기예요, 증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증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증기압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기체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용질은 반드시 증기압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혀 증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퀴즈 다음 중 총괄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금물과 효주 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저 둘 중에 어디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나겠어요? 자, 저기서는 어디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둘이가 총괄성이 나타나려면 이 둘이가 뭐여야 돼요? 이 둘이가 용액이어야 하죠. 용액이어야 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용액인가요? 저 둘 다? 네. 소금물과 소주는 둘 다 용액인가요? 왜죠? 상경계가 없다. 그렇죠. 바로 소금물에는 소금과 물을 구분하는 상경계가 없죠. 소금물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소주도 뭐가 분리돼 보여요? 그냥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용액이고 이것도 용액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소금물에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소금물에서는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용질이 있을 거고 용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용질이 있고
색깔이 달라졌네. 자, 용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소금물에서는 누가 용매예요? 소금물에서 용매. 바로 물일 거고요. 용질은 누구였어요? 소금. 네, 소금이겠죠. 자, 소주에서는 누가 용질이에요? 알코올. 바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용질일 거고요. 소주에서는 누가 용매예요? 물이 용매겠죠. 둘 다 물이 용매인데 용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주라고 하는 건 물에다가 알코올,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알코올도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에틸 알코올이 섞여 있는 게 바로 소주라고 한다면 소금물은 물에다가 소금이 섞여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저 둘 중에서 뭐 용액의 총결성이 적용되는 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소주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소주에선 용액의 총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소주를 구성하는 성분인 물. 자, 물 증기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물 증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알코올 증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코올 증기압 있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용질인 알코올도 용매인 물도 모두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질이 증발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주에서는 용액의 총괄성을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언급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반면에 소금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은 당연히 증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소금은 증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증발할 수가 글쎄요, 뭐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소금의 경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격이 이게 녹는 점이 한 800도씨 정도 돼요. 그리고 끓는 점은 한 1300도씨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13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당연히 소금도 증발할 수 있겠죠. 알겠죠? 온도가 아주 고온이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대륙 어느 정도예요? 대략 25도씨 정도잖아요. 그럼 25도씨 정도의 온도 영역에서는 이 소금이 증발한다.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금은 보통의 조건에서는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금 냄새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소금 냄새. 소금 냄새라는 거 없죠? 왜 없죠? 왜 없죠? 바로 기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기체 상태의 성격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그 원래 녀석이 고체건 뭐 액체건 그 중에 일부가 증발을 해서 증기나 기체가 됐을 때 우리 코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후각이란 말이에요. 냄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녀석이 냄새가 난다는 그 녀석이 분명 증발이 가능하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물처럼 증발해도 기체로 있어도 냄새가 안 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면 무조건 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에 증기 상태로 있다면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소금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어디만 적용할 수 있다? 소금물.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짜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한자말로 용해된다 라고 썼는데
뭐 다른 말로는 뭐 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물에 소금이 녹는다, 물에 설탕이 녹는다 이런 녹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말로는 용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많이 아시겠어요? 자, 저게 어떤 의미냐? 민강,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민강 그 수업 다 봤구나. 안 봤어요? 진짜로요? 읽어야죠. 어?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다 알아요? 저요? 어. 앞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요? 오씨, 대단하다. 요. 자, 용질은 고체 용매는 녹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폐지된 그 MBC의 전설적인 예능 프로가 있죠. 뭐? 네, MBC의 전설적 예능 프로. 몇 글자예요? 네 글자요. 네, 무한도전이요. 네. 그래서 무한도전이 사실은 재미가 없어서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그 감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한 거죠.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만들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 그 무한도전 PD가 지지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뭐 정준하, 하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반실업자가 된 거죠. 예, 거기서만 나오는 연예인들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 무한도전에서 되게 재밌던 것 중에 무한도전 특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짧은 에피소드들인데 한 번씩 무한도전이 여러 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큰 에피소드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걸 무한도전 특집이라고 해요. 이 무한도전 특집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무한도전 조정 특집 알아요? 조정? 조정이 뭐예요? 조정. 조정. 네. 사람 이름이에요? 운동 이름이에요. 운동. 조정에서 많이 들어. 조정. 조정이 뭐예요? 배 갖고 하는 거. 이거 노젓기요. 노젓기. 예, 노져서 배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는 rowing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말로는 조정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뭐 무한도전 멤버들이 조정 진짜로 배에 올라서 그 경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가장 재밌게 봤던 건 무한도전 레슬링 특집이 있어요. 알아요? 레슬링이요. 예. 이게 뭐냐면 레슬링 중에 프로레슬링 알아요? 프로레슬링? 왜 훈련받은 이 등치 큰 사람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거의 이제 그 아트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 없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왜 미국에서는 왜 WWE라고 해서 막 그런 그 뭐냐면은 프로 뭐냐면 단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실제로 정말 공격하고 진짜로 맞고 이런 건 아닌데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링 위에 올라가지고 쫙 쳐면은 맞은 사람 툭 이렇게 넘어져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레슬링 그럼 당연히 그 프로 레슬링을 실제로 한다. 당연히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무한도전 멤버들이 진짜로 수개월에 걸쳐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가지고는 그 진짜로 연습을 한 상태에서 진짜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프로레슬링 공연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막 전회 매진되고 막 엄청났었거든요. 전성 매진되고 엄청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무한도전 특집 중에 최고의 특집 중에 하나가 레슬링 특집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눈물 나죠. 눈물 나 진짜로. 예. 웃기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뭐 헌신적으로 하고 이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예. 이 무한도전 특집 중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오호츠크 해 특집이 있습니다. 이 본 사람? 오호츠크의 특집.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용액의 총괄성 때문에 하는 얘기 알겠죠? 그럼 오호츠크해가 어디예요? 오호츠크해. 자,
자 이게 슉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니뽕이 이렇게 이제 니뽕. 니뽕이 이게 꽤 큰 나라예요. 예, 니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한 서너 배 더 넓거든요. 그래서 니뽕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니뽕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남쪽은 이 완전 덥거든요. 완전 더워서 거의 열대지방 같고요. 이 위쪽은 이 북해도라고 해서 엄청 추워요. 왜 엄청 춥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붙어 있지만 어느 나라하고도 붙어 있어요. 예, 러시아하고도 붙어 있잖아요. 그 좀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캐나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캐나다 사이가 뚫려 있거든요. 이 뚫려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링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을 따서 베링 바다, 베링해 협 이런 말 쓰기도 해요. 왜냐면 바다인데 좀 길목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베링해, 베링해 협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쪽이 요 베링해 위쪽이 뭐예요? 아, 북극이에요, 북극. 그럼 북극이니까 원래대로라면 북극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북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북극에는 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음. 근데 요즘 점점 그 얼음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북극에는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얼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점점 녹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는 저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점점 해수면 상승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거기 되게 고급 주택가가 많은데 거기 곧 물에 잠길 예정이에요. 네, 바다에 잠길 예정이에요. 뭐 여하튼 뭐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북극의 이제 온난화에 의한 북극 얼음이 녹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런 이제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지구의 사계절에 의해서 이 북극에서 빙하들이 떠내려와요. 빙하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이렇게 빙하가 아래로 이렇게 지구 해류 대순환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럼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실 점점점 따뜻해져요. 점점점 더워져요.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이 빙하들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그 빙하들이 내려오다가 크기가 커지겠어요? 크기가 작아지겠어요?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 빙하를 가장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선, 여기가 빙하 최저선이에요. 최저선. 그게 일본의 북해도 근처 바다까지예요.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호츠크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북해도 연안 쪽에 있는 바다를 오호츠크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빙하는 어디 가야 볼 수 있냐면 남극이나 북극에 가야 볼 수 있는데, 남극 북극이 아니라 이 북반구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여기를 이제 그 홋카이도라고 하는데, 이 홋카이도, 그러니까 한자말로는 북해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광을 가면 이 바다 근처에서 떠내려오는 빙하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북극까지 안 가도 사실은 일본 옆 나라인 일본에 가면 저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얼음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홋카이도에 가면 이 빙하를 볼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 홋카이도까지 가가지고 이 오호츠크해 근처에서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은 게 오호츠크의 특징인데, 이때 이 오호츠크에서 볼 수 있는 그 관광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빙하가 떠내려오는 게 독특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빙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를 어떻게 체험하냐면 배를 타고 바다 좀까지 나가요. 바다 어디까지 나가. 그럼 거기서 진짜 저 북쪽에서 이렇게 얼음이 쭉 떠내려오거든요, 바다에. 근데 여러분, 빙하라고 하는 얼음은 요만 조그만 얼음이에요? 큰 얼음이에요? 큰 거기 때문에 그 얼음이 녹아도 그 오호츠크의 앞바다까지만 하더라도 그 빙하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크냐면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요 강의실 정도 되는 얼음도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다에. 그러면 얼음이 요 강의실만한 면적의 얼음이라면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라가서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뭐 올라가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빙하가 바다에서 끊임없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 꽤 볼만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오츠크에 가면 그 빙하 있잖아요. 그 빙하 위를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딱 가까운 빙하가 있으면 그래서 폴짝 뛰어내려가지고 빙하에서 뭐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근데 당연히 빙하가 고정돼 있는 녀석이 물에 떠 있는 애예요. 물에 떠 있는 애니까 그 빙하가 기뚱기뚱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내려오면 저쪽 빙하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표 뛰어가지고 이압 해가지고 다른 빙하로도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런 상품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 떠 있는 얼음이냐면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이에요. 그럼 이 말은 까딱 삐끗하면 그 빙하와 빙하 사이 뛰어다니다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광 코스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 가이드, 알겠어요? 그걸 전문으로 지도해주는 전문 가이드와 그 다음 특수한 방호복을 입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호복이 있냐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빙하가 떠내려오는 바다니까 그게 남극, 북극이 아니더라도 그 바닷물은 따뜻하겠어요? 춥겠어요? 이거 엄청 추워, 여기. 일본 북쪽인데 엄청 추워요, 알겠어요? 엄청 추워. 여기는 눈 얼마나 오는 줄 아세요? 눈 오면 5m씩 와요, 여기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스키장이 여기 다 있어요. 일본이 스키장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일본의 좋은 스키장이 여기 다 있어요. 눈이 막 5m씩 오거든, 여기는 막. 무슨 말 하겠죠? 예. 그래서 엄청 추울 거 아니야. 그럼 추운 바닷물에 빠지면 사러 죽어.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이 있냐면 완전 고무로 되어 있는 옷을 입어요. 근데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손하고 머리만 내놓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고무 옷을 입어요. 근데 그 고무 옷이 그냥 고무 옷이 아니고 입은 다음 이 고무 옷 안에 공기로 채워요. 그래서 공기를 채워서 고무가 이렇게 뿔룩하게 생겼어요. 마치 그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알죠? 그것처럼 이렇게 고무옷을 입었는데 고무옷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빵빵빵빵 한 거예요. 왜 딱 밀폐가 돼 있어서 이 상태로 물에 빠져도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둥둥둥 뜨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가이드들과 함께 예를 들면 뭐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이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빙하에 있다가 저 빙하로 이렇게 막 탁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여기 무한도전이니까 멤버들이 또 당연히 뭐 하겠어요? 막 장난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무한도전이니까 당연히 멤버 중에 한 명이 거기 물에 빠지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노홍철 멤버가 노홍철이라는 그 방송인 알아요? 노홍철?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까불까불 하다가 이제 방송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다가 거기에 이제 물에 풍덩 빠져요. 물에 풍덩 빠져요. 그러면 물에 풍덩 빠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그 빙하 틈 사이로 물속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푹 빠진 다음에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 그 갑자기 뿌룩 들어갔다가 입은 옷의 부력 때문에 위로 팍 올라오겠죠. 팍 올라오면서 노홍철 그 멤버가 하는 말 뭘까요? 응? 그 멤버 그 노홍철 멤버가 물속에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정답 안짜다예요. 오 안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영상에서 봤다고요? 이거 봤어요? 오츠키 책? 아니 그거 말고 선생님 강의 영상에서. 아 진짜로요? 자 안짜 이 안짜가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가 날라가 아무도. 안짜가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바다에 가본 적 있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바다 안 가본 사람 있을까요? 바다에다 가봤을 텐데 바다에 가서 놀다가 바닷물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 바닷물 있잖아요. 이게 싱거워요, 짜요? 짜요. 그리고 짠 정도가 약해요, 강해요? 사실 바닷물 그냥 먹어보면요, 그냥 짠 정도가 아니고 엄청 짜죠. 그래서 바닷물 진짜 짠데 재밌는 건 오츠크의 바다 근처는 염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어느 정도냐면 그냥 꽉꽉 먹어도 될 정도로 염도가 확 떨어져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북극에 있는 빙하는 민물이 언거예요. 민물이란 말은 알아요? 민물? 강물. 강물 같은 거, 수돗물 이런 거 민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은 민물이 언 거예요? 아니면 바닷물이 언 거예요? 북극의 얼음은요, 민물이 언 거예요? 아니면 바닷물이 언 거예요? 바닷물이 얼어요. 자, 북극의 얼음이 민물이 언 거라면 북극에 무슨 강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북극에 강 같은 게 있어야 민물이 언 거도 있지. 근데 북극에 강 같은 게 있다? 없어. 그리고 북극 대륙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얼음이 있어왔기 때문에 북극 대륙에 무슨 민물이 있을 리가 없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북극 대륙에 있는 모든 얼음은 뭐가 얻는 거다? 뭐가 얻는 거다? 바닷물. 바닷물이 얻은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바닷물은 싱거워요, 짜요? 짜죠. 엄청 짜죠? 엄청 짠데 그 바닷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면 얼음은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북극 탐험을 하러 갔어요. 딱 북극에 왔어요.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빙하 한 조각 뜯어가지고 한 조각 먹어봤어. 어떤 맛일까요? 그것도 바로 바다 옆에 있는 빙하를 뜯어서 먹어봤어요. 바로 밍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나게 짠 바닷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면 그 얼음은 짠맛이 거의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빙하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빙하가 와서 녹아버리면 요 근처 바다의 염도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원래 바다가 있는데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빙하가 내려와서 빙하에서 녹았어요. 그럼 여기 염도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염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츠크의 바다는 염분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노홍철 멤버가 거기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안 짜 이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은 그 노홍철 멤버가 물에 빠지는 것 자체만 보고 하하 웃고 이랬겠지만 나는 그 노홍철 멤버의 안 짜에 뭐를 생각했겠어요? 용에게 총괄성을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똑같은 걸 봐도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에 대한 그 이유를 조금 더 말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에 뭐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뭐 기회가 나면 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자, 용질은 고체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바닷물 속 얼음은 안 짜다. 네, 바닷물 속 염분은 빙하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H2O가 아이스 결정이 되면 자, 무슨 결합이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바로 슈쇼 결합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변 염, 그 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염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변 염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자, 수소결합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에요? 수소결합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 자, 잘 봐요. 예를 들면은 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수소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 분자에 있는 수소와 또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소결합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있는데 주변에 염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l-, 그 다음에 주변에 Na+.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인데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인력이,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어떻게 된다? 수소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물 분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같은 염들이 들어오게 되면 H2 입장에서는 수소결합을 해요, 못해요? 수소결합을 못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물은 얼음이 될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은 얼음이 될 때 반드시 수소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얼음이 될 때 수소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NaCl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NaCl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염들은 얼음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염들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언 얼음인 빙하는 맛이 짜다, 맹맹하다, 맹맹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극소량의 염분은 이 아이스 결정 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배제된다. 그건 아니고요. 일부의 그 염분은 그 결정 내에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벌컥벌컥 먹어도 될 정도로 사실은 그 염도는 극도로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할 때는 이 현상을 감안하여 아예 그냥 그 용질이 고체 용매 속으로 용해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용액의 총괄성은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중요한데 그 수학적인 증명 과정에서 이 용액의 총괄성의 이 논리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나는 세 번째 조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세 번째는 바로 붉은 용액입니다.
그 용질의 농도가 결코 진하면 안 됩니다. 묽은 용액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묵지 않으면 사실은 묵지 않으면 진할 경우 용질 주변 화학적 환경이 모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적인 예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한 용액에서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일관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 성격이 달라져서 그래요. 자, 이 말 기억나요? 진할 경우 용질 주변 화학적 환경이 모두 달라진다. 이 말 뜻 알겠어요? 저 말 뜻 알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 묽은 용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용매에 대해서 용질이 극소량 들어온다. 그러면 용질이 극소량 들어오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용매라고 하고요. B를 용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묽은 용액에서는 용질 주변에 누구만 있겠어요? 이렇게 용질 주변에 용매만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주 농도가 묽으면. B의 농도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몰 분율이 작기 때문에 B 옆에 또 B가 있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한 용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B 옆에 B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B의 존재 확률이 커지게 되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런 거 뭐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잔뜩 혼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는 용질 주변의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B가 극소량밖에 없기 때문에 B 주변에는 무조건 A만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용액이 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B 주변에 A뿐 아니라 B가 일부 섞여 있는 녀석들이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잔뜩 섞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용질에 대한 일관적 성격이 나오겠어요? 막 상황에 따라 바뀌겠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나라고 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 만족되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뭐다? 묽은 용액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에잇. 자, 그 다음 4.3
설명되는 현상들. 그 용액의 총괄성으로 설명되는 현상들은 몇 가지가 있냐면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바로 증기압 내림 현상입니다. 증기압 내림 현상. 자, 증기압 내림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계속 A는 용매, B는 용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여러분 이 수식 기억나요? 자, 이 수식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라울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용액의 증기압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용질은 비휘발성이다. 자, 용액의 총괄성에서는 용질이 반드시 비휘발성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저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용질이 비휘발성이라고 했을 때 이 수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누가 0이란 얘기예요? 비휘발성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PB 백설표, 이게 0이란 얘기예요. B를 용질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 B가, 자, 백설표 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백설표 표시. 바로 항상 요거는 퓨어, 순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백설표 표시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있다 없다? 증기압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 백설표가 0이 되니까 요 두 수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뿅 사라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 용질은 비휘발성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PA 백설표 X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알겠죠? 자, 이때 듣고 있네. 전건 소리 잘 들려요? 전건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오, 잘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잘 들려. 오케이. 그래. 오, 좋았어. 저 혹시 저 이상한 저거 뭐야 턱 뜨면 나한테 좀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 그래. 그래요. 고마워요. 전건. 그래. 자, 보자.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뭘 또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잇. 에잇.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증기압 변화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어요. 증기압의 변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P 이렇게 쓸 텐데, 자, 이렇게 쓰고 우리가 델타라고 읽잖아요. 그럼 델타라고 하는 건 항상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차이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저 정의에 따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P 빼기 PA 백설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저 수식의 의미 알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용액의 증기압이고요. 이때 얘는 뭐겠어요? PA 백설표. 쟤는 누구의 증기압이겠어요? 바로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용액 형성 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PA 백설표는 용액 형성 전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P 이 자리에다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P 이거잖아. 이거 이걸 넣으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요. 그러면 PA 백설표 XA 빼기 PA 백설표.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마이너스 PA 백설표 한 다음에 1 빼기 XA. 자, 저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요 부분을 뭐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PA 백설표 XB. 바로 용질의 몰 분율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몰 분율은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몰 분율은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 증기압도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예요? 양수.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음수란 얘기겠네? 근데 우리가 계산한 게 뭐예요? 계산한 게 차이잖아요. 차이. 그 변화량 혹은 차이가 음수가 되었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증기압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 차이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네. 알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용액의 총괄성 중 증기압 내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8. 짜잔. 그래서 설명된 용액의 총괄성으로 설명되는 현상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기압 내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끓는 점 오름입니다. 끓는 점 오름.
자, 자, 비휘발성 용질이 섞이게 되면, 자, 그럼 잘 봐요. 그 용질이 비휘발성이다. 그럼 생각해봐. 비휘발성이니까 증발한다, 증발 안 한다? 비휘발성이니까 증발한다는 얘기예요, 증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증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분 간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그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하니까 어디 오도 가도 못하니까 증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저기 오늘 왜 뒤에 앉았어요? 앞에 자리가 없어. 저 앞에 앉으면 되잖아요. 저 카메라에 방해를. 아, 근데 진짜로요?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가요? 뭐 아무 때나 앉아도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승엽? 예. 승엽. 청엽이는요?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요?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럼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같은 집에 사는 건 맞죠? 집에 나올 때 뭐 집에 누워 있었어요? 아니, 집에서 나올 때 그 뭐야 형제가 뭐 하는지 본 게 없다고요? 네. 진짜로요? 예. 같이 가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로요? 아니 확인하는. 방도 따로예요? 진짜로요? 방도 따로고요? 네. 그렇구나. 안 친하구나. 예. 아유 참네. 알겠습니다. 네. 좀 민강이는 벌써 포기했죠 지금. 네. 민강 어떻게 해요? 네, 그래요? 새 적응이 안 됐대요. 에? 뭐라고요? 새 적응이 아직 안 됐대요. 새 적응이요? 이거 시차요? 있잖아. 시차요? 네, 소말리에서 와가지고. 소말리아여서 시차 적응이 안 돼. 예전에 중국에서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차 적응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가 성분 간 인력이 큰 녀석이란 얘기예요. 저 말 자체가, 알겠죠? 그 비휘발성 용질이 섞이면 어떻게 된다? 용질 분자가, 용질 성분이 용매 성분을 강하게 붙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용매가 증발하기 어려워집니다. 뭐라고요? 일어났는데. 수업을 빨리 해서 다행이에요. 민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거 빨리 일어나서 다행이다. 빨리 일어났다고요? 일어났는데. 네. 땀이 건네요. 아주. 그래,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여튼 그래. 그래.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비휘발성 용질이 섞인다는 얘기는 비휘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분 간 인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 성분도 붙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매 입장에서도 잘 도망가겠어요? 도망을 잘 못 가게 되겠어요? 도망을 잘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용매 성분의 증기압이
1기압이 되려면 더 큰 온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런 말이 있죠. 정상 끓는 점. 이게 말 뜻이 뭐였어요? 일기압 25도에서 끓는 점. 1기압 25도 끓는 점이 어딨어요? 영도인가? 아니 영도가 아니고 높아요. 아, 네, 일기압에서 끓는 자, 자요 빨리. 친구들에서 자주 하는 게 어때요? 자, 25도면 안 끓네. 자, 봅시다. 정상 끓는 점이 뭐냐면요. 이거 예전에 10장 할 때 나왔었는데 바로 증기압이 1기압인 온도. 그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말의 물리학적 정의는 그 물이 부글부글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물리학적인 정의는 물에다가 온도를 100도로 가했을 때 100도가 되게 했을 때 그때 물의 증기압이 1기압이 된다 라는 말이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용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용질이 붙들어서 그 용매 성분을 붙들어 가지고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증기압이 1기압이 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선 더 큰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겨우 1기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거에 대한 뭐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런 논리다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 이 끓는 점 오름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 줄게요. 줍니다. 자, 두 번째 자, 알려진 수학적인 관계.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델타 T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델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이가 될 거고요.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일 거고, 여기에 B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B는 보일링. 알겠죠? 형님? 얘를 어떻게? TB 빼기 TB 백설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TB는 용액의 증기압을 의 정상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TB 백설표는 이거는 순수 용매의 정상 끓는 점이다. 알겠죠? 자, 역시나 어디서 어디를 뺀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라고요. 알겠죠? 차이값을 얘기할 땐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처음을 빼는 거야. 그럼 나중이라는 게 뭐겠어요? 용액 만들어 놓은 게 나중이고요. 처음이 뭐겠어요? 용액 만들기 전이 처음이겠지. 알겠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것이 자 그리고 잘 봐요. 그러면 용액에 끓는 점도 생각하고 용매에 끓는 점도 생각을 하는데 용질에 끓는 점은 왜 생각 안 해요? 자 봐요. 용액에 끓는 점도 생각하는 거고 용매에 끓는 점도 생각하는데 왜 용질에 끓는 점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봐봐요. 어쨌거나 수식에 용매에 끓는 점, 아니, 용액에 끓는 점도 나오고 용매에 끓는 점도 나오는데 왜 용질에 끓는 점 얘기는 안 하냐고요. 용매가 먼저 끓어요. 왜 용질은 끓는 점 얘기를 안 하냐고요. 용액, 용매 다 끓는 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용질은 끓는 점 얘기를 안 하냐고요. 용질은 증기압이 없어요. 비휘발성이라고 했잖아요. 비휘발성이란 얘기는 용질에 대한 보일링은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없다는 얘기는 보일링 포인트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 당연히 안 끓지. 예. 아니 물론 뭐 1000도, 2000도 가면 끓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NaCl에 끓는 점 얼마라고요? NaCl이 끓는 점이 1300도라고요. 그러니까 소금도 1300도로 가열하면 증기압 1기압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1300도까지 가열할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용질의 경우는 비휘발성으로 가정을 하면 증기압도 없을 뿐더러 끓는 점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용질에 끓는 점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죠? 어쨌건 이 둘의 관계를 나중에 배울 연력학 제2법칙 이라고 하는 수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막 해요. 증명을 막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짜잔. 저런 관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런 관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우선 안 배웠기 때문에 어쨌거나 증명을 바로 하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이 결과를 우선 외웁시다. 그렇죠? 외우자. 외웁시다. 네. 다시 뭐라고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말을 좀 설명을 하면 우선 첫 번째 1 KB 이거 먼저 하자. MB라고 하는 거 얘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MB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용매의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이 말은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하겠죠. 제시된 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델타 TB는 0보다 크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뭐가 만들어졌을 때? 용액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지만 국에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다 그래요? 낮다 그래요? 국에 끓는 점은 훨씬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에 데이는 거는 사실은 보통 아주 큰 상해로 이어지기 그렇게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음식에 데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화상이 올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왜다? 음식의 온도가 보통 100도씨보다 높기 때문이야. 알겠죠? 바글바글 끓는 음식은 100도씨보다 훨씬 고온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물보다 그 음식이 훨씬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옮기거나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끓는 점 오름 현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직 안녕할 때는 아니죠? 민가 빨리 안녕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죠? 네? 안녕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민가? 아니죠. 저는 선생님의 과학 수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자요. 빨리 자요. 쉬는 시간에.